두 분 인사 나누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정말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자리에서 이렇게 장학년 20주년을 축하하고 또 이렇게 얘기 나누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이렇게 프로그래머님께서 기획을 해주셔가지고요. 네, 2003년에 한국의 르네상스라고 나중에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후에 한국의 르네상스라고 불렸던 그 시절에 또 많은 좋은 영화들과 함께 장학년이 여러분들 관객분들과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정확히 20년이 돼서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부자지제 영화제에서 해운대 저쪽 바닷가 쪽에서 거미집으로 어제 오픈토크에서 관객분들과 또 즐겁게 만나셨고요. 오늘 또 여기 커뮤니티 빅플 낙포동 쪽에 오셔서 관객분들과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일단 소감부터 인사 말씀부터 여쭙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이 해주실까요? 진 사람부터. 네, 안녕하세요. 계속 요새 거미집이 개봉 중이어가지고 부산의 관객분들한테도 이제 무대 인사 다녔었고 여기 막 여기 이 극장에 오기 전에 대구에서 막 내려왔어요. 대구 무대 인사하고 정말 아이돌 부럽지 않은 스케줄로 미친 스케줄로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장학년이 이제 20주년을 맞이하게 됐고 이기명 모델레이터에서 간단히 소개를 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라고 일컫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 정말 무시무시한 작품들이 막 나왔을 때였죠. 살인의 추억도 있었고 그리고 올드보이도 있었고 그리고 지구를 지켜야도 있었고 1900년 2000년 초반 1998년 7년 이때부터 이제 어떤 한국 영화의 새로운 누벨바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감독들과 또 배우들, 프로듀서들이 이렇게 되고 영화 쪽으로 이제 들어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운 좋게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영화를 하게 됐고 어쨌든 20주년 맞이해서 서울에서 한번 했었는데 시네마테크에서 GV를 한번 했었는데 또 이제 영화의 바다 또 부산에서 부산 영화제를 맞이해서 이렇게 또 뜻깊은 자리를 맞이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오늘 한 1시간 정도 하나요? 네, 1시간 정도 여러분들이랑 장학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영화 얘기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고대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수정입니다. 작년에 20주년 이렇게 특별한 상영을 이번 커뮤니티 빅프에서 관객분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짜 정말 너무너무 뜻깊고 감동이고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번 영화를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되게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미 기사를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너무나 아쉽게도 어려운 일정을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렇게 나눠서 오시려고 했던 이근영 배우님께서 할머니가 먼저 떠나셔가지고요. 그래서 부득이 상자를 지키시느라고 여기 함께 참여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으로 조용히 함께 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수정 배우님이 간단하게 이근영 배우님께 추모의 말씀 주실 겁니다. 오늘 문근영 배우를 또 오랜만에 뵙고 싶어 했던 분들이 계실 텐데 아쉬운 마음을 좀 잠시 기도하시고요. 오늘 보고 소식을 저도 듣고 조금 마음이 그러했는데 근영 배우 외할머님이 진짜 현장에서 저희 장학년 현장에서도 참 알뜰살뜰 저희 모두를 많이 챙겨주셨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때 그런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위로의 마음만 저도 이제 그냥 배우에게 보내고요. 뭐 무거운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아마 할머님은 저희가 이제 오늘의 일정과 대화를 잘 하는 것을 더 바라시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냥 배우를 생각해서 또 할머님을 생각해서 저희가 좋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구 조사하겠습니다. 장홍련 오늘 처음 보신 분? 손. 자, 그다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장홍련 한 번 보신 분? 아니, 죄송합니다. 두 번째 보신 분? 세 번 이상 보신 분? 그 이상은? 네, 너무 궁금하지만, 네네네. 저기 뒤에 최재원 대표님께서 당시에 장원을 투자를 해주시고 지금은 거미집을 제작하신 대표님 사실 투자하셨기 때문에 제작하신 분은 다른 데 없어서 같이 이 앞에 모시려고 했는데 그래서 거미집 티셔츠 입고 오셔가지고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려고 했는데 네, 안 나오시겠다고 부끄러우셔가지고 네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독님 그때가 2000년 초반인데요. 사실 감독님 장홍련이 갑툭튀가 아니고요. 감독님 조용한 가족 90년대 조용한 가족으로 정말 그때 갑툭튀.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2000년대 들어서 반치광 정말 주옥 같은 작품들을 만드셨잖아요. 지금 봐도 다시 봐도 너무 재미있는. 근데 감독님 장르 확 바꾸셔가지고 장홍련이라는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영화 구상하시고 어떻게 보면 감독님의 히스토리랑 같이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가족이라는 게 반치광이 이제 하나는 코믹 호러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처음 시도되는 장르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뭐 호러면 호러, 코미디면 코미디, 액션이면 액션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여러 장르를 두 가지 이상의 장르를 하이브리드해서 그것을 이렇게 그 혼합 장르로 그 영화계에 이렇게 선보인 건 처음 있던 어떤 시도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작은 신선함 같은 것들을 좀 갖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영화를 만들기 전에 이제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영화관, 뭐 시네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영화를 되게 이제 사랑하는 그 청년이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서부터 저는 그 동네 그 삼류극장을 초대권으로 내고 들어가 다니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여기 이제 그 단어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AFK이라고 이제 주간미군 방송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금토일 저녁 때는 항상 영화를 해줬거든요. 또 금요일에는 공포 영화를 많이 해줬었고 이제 그런 세상을 알 때, 세상을 이제 사회를 알고 세상을 알 때, 그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부터 이제 외국 영화를 자막도 없었거든요. 그때는 영어로 된 영화들을 이렇게 보고 자랐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수많은 어떠한 장르들을 접했었고, 제가 코미디성이 강한 이제 두 작품을 데뷔작, 또 두 번째 작품을 했지만은 제가 코미디 장르를 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장르에 대한 어떠한 호기심도 많았었고, 공포 영화도 좋아했었고, 또 뭐 코미디도 좋아했었고, 또 서부극도 좋아했었고, 그래서 논범도 했겠지만, 또 느와르 같은 뭐 그런 필름 느와르 영화도 좋아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은 이 장르를 이렇게 이것저것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바꾸면서 하는 감독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특이한 케이스를 보는데 저한테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과정이었어요. 코미디를 했으니까 이제 이번에 다른 걸 해보자. 다른 어떤 호기심이 가는 장르, 내가 하고 싶어하는 장르를 또 해보자.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장홍련이라는 어떤 작품을 만나게 됐고 공포 영화를 내가 어렸을 때 공포 영화를 만들면은 아주 아름답고 슬픈 공포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장하옥년의 원전이 갖고 있는 그 스토리 자체가 그 두 자매의 어떤 슬픈 어떤 사연도 있고, 그리고 또 자매의 어떤 깊숙이 들어가면은 아름다운 어떤 그런 순간들도 있고, 그래서 장하옥년이랑 제이를 현대물로 각색을 해서 공포영화를 만들자는 제이를 받았을 때, 내가 어렸을 때 꿈꿨던 정말 슬프고 아름다운 공포영화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장하옥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장하옥년을 공포영화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 장하옥년을 두고 청담동 호러라고 그러는 얘기도 있었고, 벽지 호러라는 얘기도 있었고, 꽃가라 호러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제작자분들한테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 호러 장난하는 게 되게 이제 그 미술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장르가 아닌데, 그 뒤로 이제 공포영화 하면 다 벽지, 비싼 벽지 바르고 이쁜 벽지 바르고 막 이래서 그 한국 공포영화의 폐해를 장하옥년이 갖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고, 하여튼 여튼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했는데, 어쨌든 저는 처음으로 이제 한국 공포영화인데 왜 아름답지? 왜 슬프지? 뭐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던 그런 영화로 기록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오컬트 영화들을 제외하고 지금 한국 영화 근대 현대 한국 영화에서 정통 공포로는 장하옥년이 가장 많은 관객 수를 기록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 모르고 말씀드린 거면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뜻깊은 한국 영화사에서도 되게 뜻깊은 영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감독님을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감독님 어떤 한계를 짓거나 가두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혹시 감독님은 장르 마술사라고 제가 여쭤도 될까요? 근데 감독님께서 장르는 계속 바뀌어도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은 계속 일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영화 얘기를 좀 더 하고, 또 어쨌든 거미집, 어제까지 이어진, 아니 오늘 낮까지 이어진 거미집으로 이렇게 쭉 가면서 감독님께 마저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이렇게 장하옥년과의 첫 그 만남에 대해서 김지훈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는 윤수정 배우님께서 장하옥년과 어떻게 만나셨는지 20년 전에, 시간이 안 지나가신 것 같아요. 무슨 좀 아까 영화에 나오셨던 분들 똑같은 분이시죠? 네, 이분께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진짜 장하옥년이라는 영화는요, 저한테는 뭐 이렇게 오늘 단 한 줄 두 줄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특별하고요. 제가 배우로서 어떤 필모그래피를 쌓기 위해서 가장 어떤 기초가 되었던, 이 영화로 발판으로 좋은 필모그래피를 쌓을 수 있었고요. 장하옥년이라는 영화가 없었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앞에 배우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타이틀 자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 특별한 영화고요. 네, 신인 배우로서 너무 큰 기회였죠. 네, 오디션을 통해서 장하옥년이라는 영화에 또 함께 하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에 오디션 때는 이렇게 큰 역할이 저에게 주어질지는 감히 상상도 못했었고요. 근데 이제 오디션장 그 이미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한 5분 정도에서 6분 정도 이렇게 계셨던 것 같은데, 맨 양쪽에서는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주고받게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 가운데 계시는 어떤 분이 모자를 쓰고 까만색 선글라스를 딱 쓰고 이렇게 아무 말씀을 잘 안 하시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 질문을 별로 많이 안 하시고 가만히 너무 이렇게 무서운 포스와 아우라로 막 이렇게 풍기시면서 가만히 계시는데, 질의응답은 양측에서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솔직한 답변들을 했고 연기도 선보이게 했는데, 어떤 큰 영광을 제가 캐스팅이 되면서 받을 수 있었고요. 그때 가운데 김지훈 감독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옆에 박찬욱 감독님이 계셨고,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양측에 또 되게 주요 인물들이 계셨고, 그래서 그 기억이
이미지로 이렇게 저에게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영광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아유, 저희가 영광이죠. 우리가 임수정 배우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어떤 계기였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이 어떻게 해서 첫 만남을 가지셨는지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조금 더 영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 그 장원균이 사실 어떤 촬영 조명 그리고 미술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다들 이렇게 좀 약간 그 질문이 좀 크긴 한데 왜냐면 너무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기는 부탁드릴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좀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감독님께서 어떻게 그 사실 지금도 너무나 아름다운 이 장면들 구현하시느라 어떤 촬영과 조명과 나아가서 미술의 그런 컨셉을 정하시고 그때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기억이 만약에 생생하시다면 조금만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한국 영화에 이렇게 그 미술 감독, 또 미술의 개념이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장하홍련 이후로 이제 그 미술 감독이라는 롤과 또 영화에서 미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단순히 그 화면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이쁘게 하면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작품의 주제 또는 어떤 그 영화의 무드 또는 또 인물이 어떤 공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삶의 어떤 조건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미술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그때부터 아마 이제 알기 시작했던 어떤 계기를 했던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그 장하홍련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 청담동호로 벽지호로라는 얘기를 비아냥처럼 들었을 때도 사실은 그게 이제 이 영화가 기억에 대한 환기,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감추고 싶은 기억을 어떠한 모티브로 인해서 자꾸 이제 그 기억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근데 그것을 또 억압하는 그 스스로의 어떤 마음의 어떤 싸움과 투쟁 같은 것들을 그린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기억을 생생하게 명쾌하게 환기시키려면은 뭐 어떤 그 오브제라든가 또는 어떠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의 어떤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명징해야 되고 더 이렇게 강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그 이런 오브제인데 이런 컵인데 이게 단순히 컵이 아니라 어떤 누구와 사연이 있는 컵이라면은 이 컵을 보고 강렬하게 그때 어떤 기억들이 강렬하게 소환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억누르고 있던 기억을 강력하게 불러일으키는 모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약간 모든 오브제와 어떤 공간의 어떤 색감이라든가 패턴 이런 것들을 좀 더 강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하홍련의 미술들이 되게 그 어떤 그 영화의 어떤 인정처럼 되게 인상적으로 남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미술 감독도 처음 데뷔했었고 또 촬영 감독도 이제 처음 데뷔한 그 촬영 감독 이목의 촬영 감독이라고 이제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촬영 감독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이병우 음악 감독도 막 그 본격적으로 영화 음악을 하던 그런 그 음악가는 아니고 원래는 지금 재즈 뮤지션이고 그 당시에 당대의 최고의 그 기타리스트였거든요. 어떤 날이나 또 그룹도 하고 그리고 뭐 들국화 이제 지금 뭐 이제 들국화랑 그룹 말씀하시면 이제 어떻게 모르겠는데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최고의 락커 전인권 선생님이 하시던 거기에서 이제 세션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다가 근데 그 이병우 음악가랑 저와 이제 학교를 같이 다녔었어요. 대학교를. 그래서 되게 아주 친한 친구였었는데 그때 이제 농담 삼아 나는 영화에 대한 꿈이 있었고 이병우 이제 음악 감독은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천재 소리 듣는 기타리스트여서 내가 영화를 만들게 되면
배우가 음악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난 약간 낯간지러운 얘기는 잘 못하지만 어쨌든 뭐 얘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그 이병호 음악 감독과 만나서 정말 영화보다 더 유명한 또 이렇게 그 주제 음악을 좀 만들어내기도 했었어요. 얘기가 약간 좀 산만해졌는데. 근데 그때 그 오디션 얘기를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임수정 씨가 오디션을 봤을 때 제가 이제 질문을 공통적으로 모든 오디션을 보러 온 배우들한테 공통적인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이제 그 장학년에서 제일 감정적으로 필요한 어떤 뭐 어떤 대목이랄까 뭐 그런 어떤 감정적으로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뭐였냐면 적개심과 그리고 제의식 이 두 가지. 난 이 두 가지가 수미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감정적인 고양이 됐을 때 그것이 어떠한 추동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감정의 요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공통적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배우들은 뭐 내가 보기에는 그냥 모르는데 그냥 뭐 느껴봤다고 그러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 것 같고. 근데 수정 씨가 이제 대답을 했을 때 뭐 이렇게 특별한 얘기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이렇게 느낌이 있잖아요. 그 말과 말의 행간 사이의 어떤 느낌들 그리고 그 한마디를 내뱉을 때 이게 나한테 이렇게 와닿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신뢰가 갔었던 것 같아요. 저 친구는 정말 수미를 규정지을 수 있는 두 가지 어떤 상태 적개심과 제의식을 한 번쯤은 제대로 느껴봤을 수 있는 배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자기 삶의 어떤 경험에서 느꼈었던 아니면 어떤 사고나 어떤 그 정신적인 고양에 의해서 어떤 성찰로 인해서 느꼈었던 그것을 제대로 잘 알 것 같다는 어떤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되게 그 당시에는 그냥 뭐 물어보면 되게 약간 그때 느끼고 대바라지게 뭐 이렇게 말을 똑바로 딱딱딱 아주 당당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괜히 이렇게 뭐 착한 척 또는 뭐 이렇게 뭐 잘 돌리는 척 뭐 이러지 않고 뭔가 이렇게 되게 하여튼 지금 표현을 딱 정확히 떨어지지 않는데 하여튼 대바라졌다. 그래서 저 친구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눅 들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선글라스를 항상 10년 전까지만 해도 선글라스를 밤낮을 끼고 다녔었는데 나이 먹고 이제 눈이 침침해지다 보니까 밤에 쓰고 다니면 어디 자꾸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선글라스를 안 끼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마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실내에서 이렇게 뭐 오디션 보면서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있나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웠었어요, 감독님. 계속 이렇게 저분의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서 이렇게 어떤 오라를 막 풍기고 계시는. 네, 계속 이렇게 막 이렇게 관찰을 당하는 것 같은데, 감독님이 이제 무서웠는데 나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몇 차례 어떤 뭐 대본 리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독님 이렇게 뵀을 때 너무 깜짝 놀랐죠. 네, 너무 이렇게. 눈이 너무 깊으셔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고 아니 근데 지금도 너무너무 눈빛이 깊으셔서 그래서 아무튼 되게 부드럽고 좋으신 분인데 그때는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감독이 가장 뭐 배우도 그럴 것 같은데 저 관찰이라는 거는 관찰 당하는 사람들이 입장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정말 안 불편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선글라스밖에 없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저쪽 보는 척하면서 시선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불편하지 않게 계속 이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썼는데 이제 하도 부딪혀가지고 밤에 그래서 뻑뻑하고 다닙니다. 두 분의 말씀이 너무 재밌어서 사실 너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감독님이 만드신 어떤 월드 안에 세계관 안에 이제 우리 임수정 배우님께서 계셨는데 일단 그 캐릭터에 대한 질문 넘어가기 전에 캐릭터 일부이니까 의상에 대한 질문 여쭙고 싶어요. 어떠셨어요 당시에 꽃가라도 입으시고 또 하얀색 잠옷도 입으시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소감 이런 거 부탁드리고 그냥 그 모든 것이 너무 예뻤어요. 그럼 그녀 배우와 그 이제 자매 마치 쌍둥이 같은 아닌데 이렇게 같이 비슷한 느낌과 조금 좀 차별되는 뭐 색감이라든지 어떤 무늬라든지 디자인에서 근데 그냥 약간 그 모든 의상도 다 너무너무 그냥 입는 약간 제가 근데 저도 배우로서 그 공간과 또 어떤 같은 호흡하는 배우의 어떤 연기와 또 어떤 의상이나 헤어 메이크업 이런 거에 조금 캐릭터에 몰입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는 편인데요. 근데 진짜 세트장 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옷을 딱 입고 그 정말 화려한 벽지 앞에 딱 서는 순간 진짜로 제가 그냥 수미가 왠지 이 공간에서 수미가 이런 감정이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수연이를 연기한 문근영 배우를 보고 그녀가 이렇게 앞에 딱 있으면 그냥 그 순간 저희는 그냥 너무 통하는 지점이 많아서 또다시 연기에 뭐 너무 도움이 되고 이 일화는 사실 그 이후에 제가 인터뷰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앞에서 이렇게 제 씬이 아닌데도 제 얼굴을 찍고 있는데 그녀가 앞에서 막 자기가 안 잡히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울고 그래도 그녀이 찍을 때 저도 막 울으면 또 그녀도 울고 이렇게 서로 감정이 굉장히 깊이 교감되어 있던 상태였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의존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어떤 의상과 어떤 벽지와 그리고 가구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애틋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렇게 아름다움이 아름다운 걸 갖추고 있고 그곳에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제가 되게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미가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 되게 공허하고 외롭고 뭔가 알 수 없게 무언가 어떠한 그리운 지점이 있는 것 같고 슬픔이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우로서 더구나 신인 배우로서 이 모든 어떤 베테랑 뭐 미술, 의상, 헤어 메이크업, 또 촬영, 또 감독님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전문인들의 도움을 신인 배우로서 처음으로 받아보면서 연기를 이렇게 하나씩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렇게 딱 입혀지는 순간 수미처럼 됐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게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영화에 찍혀 있으니까 도망 못 가시잖아요. 정말 수미에 완전히 이렇게 밀착되셔가지고 사실은 그 수미라는 캐릭터가 느꼈을 그 어떤 서사 그리고 고통, 스트레스, 뭐 슬픔 모든 거를 실제로 어떤 이 임수정이라고 하는 배우께서 쭉 그 영화 촬영하는 긴 기간 동안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뭐 에피소드라든가 뭐 힘들진 않으셨어요 한마디로? 이건 저도 뭐 이제 늘 그 이후 인터뷰에서도 정말 오랫동안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정말 사실 신인 배우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큰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이렇게 큰 역할을 한 것은 처음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큰 영화에 이렇게 리드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해야 되는 건 처음이었어서 사실 오디션 보고 또 이제 합격됐다고 했을 때 그 기쁨의 어떤 자신감과 자존감이 이렇게 높았다가 또 되바라졌었다가 갑자기 전체 대본을 읽고 어떤 그 모든 다른 이제 어떤 이런 어떤 화려한 어떤 이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제가 되게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우려가 당연히 신인 배우로서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감정 상태에 놓였고 그리고 또 수미라는 캐릭터가 표현해야 될 감정이 되게 깊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막 너무 좀 힘들어서 마음은 막 이만큼인데 표현이 잘 안 돼가지고 정말 많이 울고 세트장에서 울고 숙소 들어가서 또 울고 막 계속 울고 그래가지고 진짜 나중에 전 몰랐는데 그쪽 감독이 염정아 언니가 그래서 그 염정아 씨가 계속 그
이 숙소에 귀신이 나온다는 게 그 무슨 귀신이냐 그러니까 누가 계속 어떤 여자가 운대요. 그래서 정말 그 귀신을 막 찾으러 다녔다니까요 밤에. 근데 이제 귀신은 이제 임수정 씨였죠. 근데 세트장에서도 울었어요? 네, 세트장에서도 혼자 진짜 무서웠겠다. 앉아가지고 막 울고 그렇게 한실 찍어갔는데요. 근데 진짜 감독님이 정말 그 톤부터 어떤 감정 상태부터 수미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대단한 영화에 수미라는 캐릭터를 부끄럽지 않게 선보일 수 있었던 점은 진짜 감독님 덕분이라고 저는 지금도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장학용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그 한 배우가 약간 이제 뛰어넘기 정말 어려운 살면서 느끼는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엄청 수위가 높잖아요. 영화에서 보여주는 캐릭터에. 근데 이제 그 신인 배우가 그거를 정말 너무나 고양된 어떠한 정신적인 상태를 보여준다는 것이 아마 엄청난 압박감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뭐 너무 이제 잘하고 싶은데 그 불안함과 또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매일 밤 그렇게 세트장에서도 울고 숙소에 돌아가서도 울고 나는 이제 많이 울었는지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엄청난 어떤 자기가 넘어갈 수 없는 큰 벽 같은 것들을 자기가 수정 씨가 통과하고 관통해내고 그것을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는 그 아주 친한 감독들이나 지인한테는 얘기를 하는데 임수정 씨가 영화 한 편을 찍으면서 엄청난 성장하는 게 저는 느껴졌었고 어떤 그것이 정말 그거를 옆에서 좀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이제 막 어떤 벽에 자기가 부딪혔을 때 초반에 완전히 무너졌다가 완전히 뭐 약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폐허 상태로 무너졌다가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영화 한 편으로 정말 인생의 어떤 그 역할을 맡으면은 그만큼 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들을 해내면은 영화 한 편으로 이렇게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연기력이 늘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또 어떤 그 배우로서 성장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장학년에서 또 임수정 씨를 통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번엔 임수정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 공포 영화는 그 귀신이 나오면은 흥행이 잘 된다는 소문이 있는데요. 20년 만에 이제 미스테리가 풀렸습니다. 임수정님 뼈를 갈아 모셔가지고 귀신이 아니었으니까 임수정님의 눈물과 어떤 정성과 그리고 그 몰입과 이렇게 해서 수미가 완벽한 수미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 장학년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뭐 어떤 스태프분들하고 뭐 약속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20년 만에 감독님하고 다시 작업을 하시게 됐어요. 와, 거미집으로. 제작하신 분 최재현 대표님도 같이 작업을 하시게 됐는데요. 네. 그런데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면 우리 그 장학년의 임수정 배우님과 거미집의 임수정 배우님과 어떻게 비슷하거나 같거나 혹은 다른가 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 이 질문의 준비가 그러니까 뭔가 이 질문을 하기 위한 시간이었던 이 질문에 적합한 대답을 하기 위한 시간이었던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그 거미집이 어제 오픈 토크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장하은연에서 수미는
처음부터 눈을 이렇게 가리고 얼굴이 잘 보여지지 않고 감정이 보여지지 않고 끝까지 그러는데 예, 거미 속에서 제가 연기한 이민자라는 캐릭터는 처음부터 이민자의 눈동자의 강렬함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과찬까지도 해주셨는데 이민자의 눈빛의 눈에서 눈으로 끝나는 영화인 것 같다. 거미집 이렇게 과찬까지 해주셨는데 그 두 가지가 벌써 이제 제가 얼마나 또 배우로서 성장했는지 또 캐릭터가 어떤 면에서 달라졌는지가 보여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장하홍련에서 수미는 잘 감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드러나지가 않거든요.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 눈빛도 얼굴도 항상 이렇게 대부분 감정이 이렇게 과잉되어 있지 않죠. 되게 작으면 작을수록 점점 그것에 이제 관객들이 이렇게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거기서 약간 미스테리함이 보여줄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 그만큼 또 저는 신인 배우로서 원하는 만큼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부족함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하홍련을 통해서 배우로서 정말 많이 성장했고 많이 배웠어요. 그것이 제 필모그래피를 쌓는데 큰 발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이민자 캐릭터를 만나는 순간 이민자는 사실 70년대에 저희가 거미집은 1970년대 영화 현장을 다룬 이야기인데 그 70년대에 당대의 어떤 베테랑 배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나서 감독님이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해주셨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흘러서 제가 이제 경력이 있는 배우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민자의 그 강렬한 눈빛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감정을 막 미친 듯이 드러내요. 정말 그 끝에 그 최고조의 상태에서 폭발시키거든요. 그래서 내내 저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상태로 이제 영화 속에서 거미집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만큼 그 두 가지 작품만 봐도 제가 참 영광스럽게도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 그래서 한국 영화에서 부끄럽지 않은 이름 석자가 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독님 사실 거미집을 보면 그 거미집의 하우스호러가 또 장하홍련의 하우스호러의 어떤 연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유수영 배우님을 그 안에 가두셨다가 영화의 맨 끝에 보면 바깥으로 이렇게 내어놓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미집 안에 20년 만에 들여오셨다가 또 다시 이렇게 내놓으시고 어떤 발전과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민작을 그 임수정 씨를 생각하기 전에 이제 배우들을 다 생각하기 전에 베테랑 배우가 이 역할은 이제 그 베테랑 배우가 해야 된다라는 걸 설정해놨어요. 근데 그게 어떤 배우가 될지 몰랐죠. 근데 또 보면은 그 영화 안에서 이제 그 거미지는 영화 안에서 그 김열 송강호 씨가 연하신 그 김열 감독의 데뷔작이 불타는 사랑이라는 제목인데 거기서 임수정 씨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보니까 장하홍련과 수정 씨와 저희 어떤 영화적인 어떤 인연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대입해 보니까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이미 그 신인 때 장하홍련으로 어쨌든 정말 한국의 이제 한국 대표하는 여배우로 이제 입문을 하게 됐고, 그리고 20년 뒤에 베테랑 여배우가 필요했는데 이미 수정 씨가 베테랑 여배우가 돼 있던 거고, 그래서 그런 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딱 너무나 잘 다시 또 만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좀 특별한 어떤 느낌이 좀 들었어요. 뭔가 맞닿아 있는 20년을 두고 맞닿아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요? 자, 거미집 아직 보러 가지 못하신 분들 거미집 보셔야죠. 그다음에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다시 말해서 두 분이 어떻게 보면 그 다른 영화도 많으시지만 장하홍련에서부터 거미집까지 여러분들은 장하홍련 20주년이라고 보러 오셨겠지만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장하홍련부터 거미집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스태프들 준비하신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뭘까요? 스태프들이
주시겠어요? 대표님도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자, 여러분 그 카메라 준비되셨습니까? 네, 20주년이니까 네. 배웠나요? PD님도. 아이고, 네, 제가 사실은 네,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도와주셔서 저도 실버 PD로 참여했었습니다. 생일 축하할 수도 없고 20주년 축하 노래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구호를 어떻게 할까요? 장학년 화이팅, 거미지 화이팅 이렇게 할까요? 네, 더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자, 감독님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시청률 구호 해주세요. 네. 이렇게 또 장하운년이 개봉한 지 20주년인 해에 또 김주현 감독님과 함께 거미집이라는 영화로 부산 관객에 또 부산영화제에 올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이었고요. 또 장하운년을 또 한 번 관객분들께 선보일 수 있게 돼서 진짜 더 영광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원 너무 부끄러워. 그럼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불면 되나요? 네.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끝장이라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았지만 이런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일단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부산국제영화제 커뮤니티 빅토에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알구님, 레드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이 스태프분들 정말 불철주야 일하시고 있고요. 네,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가장 그리고 너무너무 바쁜 일정 어제 거미집 또 오늘 나오면 되고 뭐 광주 이렇게 정말 전국이 독자하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두 분 너무 감사드리는데 박수 조금 잠깐만요. 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 영화를 완성해 주시는데 관객분들이 계셔야지만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관객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관객들이 같이 함께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티 빅의 의미를 살려서 일단 박수 먼저 한 다음에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알기로 다음 계획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영화에 관한 홍보도 좀 부탁드립니다. 거미집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영화에 대한 홍보. 당분간 영화 거미집으로 또 관객분들 이렇게 또 서울에서도 배울 자리들이 좀 마련되어 있고요. 예, 당분간 거미집으로 쭉 뵙겠습니다. 거미집. 각인대라. 장하운년 보고 하는데 자꾸 거미집이 생각나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당분간 거미집으로 뵐 것 같아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 이렇게 지부하면서 이렇게 박수 많이 치면 처음 되게 박수를 많이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케이크도 20주년 케이크도 없고 제가 뭐 부끄럽고 개념적으로 안돼 일단 너무 그 뜻하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았는데 너무 축하를 받는 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관객분들 질문도 받고 그럴 줄 알았었는데 네. 시간이 안 되는 거죠? 종교의 질문죠. 딱 한 번만 받을까요? 딱 한 번만 급속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로 들었는데 바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원래는 되게 질문이 많을 줄 알고 했는데 빨리 할게요. 여기 감독님 작품에서 이렇게 나무 소재가 주는 공포가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뭐 소리라든지 나무 소재가 굉장히 유도하는 공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처음 보신 분도 많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마무리하기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공포 영화의 두려움, 공포 영화라는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그 어떤 불안과 두려움인 거잖아요. 호러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은 가장 보이지는 않고 근데 그 출처불명의 어디서 소리가 들렸을 때 소리는 들리는데 그 인지가 안 되니까 시각적으로 정보가 없으니까 훨씬 더 불안과 공포감을 두려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치가 사운드잖아요. 근데 사운드 집안에서 또 이제 공간에 밀실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장화홍련도 그렇고 뭐 거미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재를 소재로 했을 때 가장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소리를 그 불안감과 두려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포 영화에서 이제 가장 잘 쓰이고 또 잘 쓰이는 만큼 또 새롭게 매번 아주 잘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것 그래서 사운드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그 두 작품 다 이제 실내극이고 그래서 이제 목재를 많이 이용하게 됐던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너무 어수선하게 모더리트해서 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렇게 흥분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박수소리만 줄였어도 좀 질문을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없었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태프분들께 구걸해가지고 한 번 더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네. 예, 그 영화 저는 딱 기억나는 게 마지막 OST라고 생각하는데요. 감독님께서는 그 OST를 만들고 나서 모든 각색을 끝내셨는지 아니면은 그 구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병호 음악 감독이 이제 본격적인 음악 감독 일을 하던 때가 아니어가지고 정말 그 음향 장비들이 정말 엉망이었어요. 정말 이게 그렇게 제대로 갖춘 게 아니고 그냥 그 편집된 걸 보면서 이병호 씨가 그냥 보면서 그냥 기타를 막 치면서 즉흥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저도 이제 음악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좀 그거를 좀 더 좀 서정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애초에 이제 내가 슬프고 아름다운 공포 영화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그 주제곡 테마 음악을 되게 뭐 제목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이지만 아름답고 슬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공포 영화에서 이렇게 어떠한 시정 넘치는 어떤 그 테마곡이 있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오히려 또 그랬던 부분들이 또 또 수미의 상태를 이해하고 동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어떤 그런 영화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관객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무, 음악, 미술, 시각적인 장치, 청각적인 장치 이렇게 다 관심 있는 부분들을 다 짚어주셔서 사실 지금 다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엄청난 지금 굿즈가 감독님과 임수홍 배우님의 친필 사인이 담긴 30분도 안 된 친필 사인이 담긴 책을 특히 얼마 전에 장화홍련 각본집을 내셨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사인해서 주고 계시는데 세 분 더 저 뒤에, 네, 까만 입으신 분, 까만 마스크 쓰신 분, 네. 빠르게 말을 해야 돼요. 네, 제가 원래 지구에서 이런 걸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장화홍련은 제가 영화라는 장르를 얼마큼 사랑할 수 있는지 알게 된 영화여서 제가 20주년을 함께한 게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장화홍련은 공포 영화라는 소재에서 이제 아름답고 슬픈 약간 공포랑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한 장르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생각하셨을 때 장화홍련이 아름다움의 비중이 더 큰지 슬픔의 비중이 더 큰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아름다운 것도 다 슬프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만의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아름다운 거 봤을 때 그냥 약간 다 슬퍼요. 왜 쟤는 다 이렇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그러니까 꽃을 많이 영화에서 많이 쓴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죽음이잖아요. 어떤 소녀의 죽음이었잖아요. 꽃이 막 피기 전에 막 필 때 지어버리니까 꽃은 아름다움과 동시에 얘가 시들어 버릴 거에 대한 어떠한
그 비극적인 운명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름다웠을 때 가장 아름답게 표현했을 때 지었을 때를 시들었을 때 생각하면은 이렇게 슬픔과 아름다움이 동시에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마 그러한 어떤 그 나의 어떤 상념이나 관념들이 이 영화의 장화홍련에 많이 전체 어떤 무드를 조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픔과 아름다움은 저는 동시에 같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유한적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아름답지만 유한적이라는 거. 그리고 저 소녀들이 지금 아름답지만 그 인생의 뒤에는 무엇이 될까? 뭐 그런 생각하게 되면 슬퍼지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장화홍련의 어떤 전체 무드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섭고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 장화홍련 다시 한번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스태프분들께 시간을 조금 더 부족했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정말 끝이라고 하셔가지고요. 두 분께 마지막 마무리 인사 정말 오늘 생일이에요. 10월 8일. 네,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화홍련 거미집이라고 아까 우리 모더레이터님께 말씀하셔서 떠오른 질문인데요. 장화홍련 같은 경우는 가장 미술이 아름답고 색이 아름답고 한 영화인데 만일 이 영화 속에서 색을 배제하고 흑백으로 만든 표현하고 싶으신 장면이 있으시다면 어떤 장면일지 궁금합니다. 장화홍련에서요? 네네. 장면만 딱 떠올려. 저는 이게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의 마지막 장면이지 않을까요? 이제 그게 가장 이 영화의 어떤 정서적인 측면을 가장 강렬하게, 거기에 이제 수미가 이렇게 마음의 병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모티브가 있잖아요, 그 장면에.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걸음, 그 부분을 아마 흑백으로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과 사실 밤을 새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싶고 그런 정말 부산국제 영화제 다운 이런 그 시간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네, 내일 아침에 일찍 일정도 있으시고 여러분들도 부산국제 영화제에서 밤을 새고 또 일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여기서 보내드리기로 하고 정말 두 분께 짧게 인사 말씀 먼저 수님 먼저 짧게 인사 말씀 담당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산에서 또 장화홍련을 20년 만에 함께 관객분들과 이야기를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너무 행복했고요. 정말 너무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이런 그 GV가 너무나 저한테는 새롭고 특별한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박수도 제일 많이 또 케이크도 이렇게 받고 GV네. 그리고 질문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특별한 시간, 특별한 어떤 순간들을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더 좋은 작품으로 또 여러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